두 아이, 아니 세 아이. 모두 부두로 다가오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중 둘은 심지어 뛰어오르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스티브와 아이들을 보고 놀란 척하며 손을 얼굴에 대고 장난스럽게 숨을 헐떡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놀래켜 주려고? 스티브가 짓게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배웅하러 왔지. 에드나 아니 수진 씨는 어딨어? 내가 스티브에게 씩 웃으며 물었다. 그녀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난리통에 서로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아이들은 신이 나서 내 관심을 끌려고 했다. 그들은 동시에 말해서 나는 무릎을 꿇고 이제 막 3살 된 막내 혜진이를 안아주었다. 기저귀는 뗀 지 얼마 안 됐지만 여전히 언니처럼 토실토실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수다쟁이였고 혀 짧은 소리는 사랑스러웠다. 엄마 저 큰 배 탈 거야? 그녀가 커다란 파란 눈으로 물었다. 응, 탈 거야. 큰 배에서 뭐 할 거야? 수영장도 있고, 영화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카페도 있으니까 바쁘겠지. 엄마랑 같이 크루즈 타고 싶어. 이번에는 안 돼. 하지만 언젠가 우리 가족 크루즈 여행 갈지도 몰라. 그래? 응? 얼마나 오래 가, 엄마? 수진이는 키가 크고 말랐지만 예전에는 혜진이와 똑같이 생겼었다. 혜진이와 스티브처럼 그녀의 머리카락은 거의 하얀색이었다. 우리 모두 야외 활동을 좋아해서 여름 햇살에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바래는 반면 내 검은 머리는 몇 가닥의 하이라이트로 약간 밝아질 뿐이었지만 내 태닝 피부가 그것을 보완해 주었다. 4박 5일이니까 금요일 오후에 돌아올 거야.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이의 아랫입술이 사랑스럽게 삐쭉 나왔다. 나는 그녀의 코에 키스하며 안심시켰다. 걱정 마, 자기야. 시간은 금방 갈 거야. 엄마가 없는 줄도 모를걸. 엄마 보고 싶을 거야. 내 8살짜리 작은 남자, 민준이가 말했다. 그는 나를 똑 닮았지만 진지하고 부지런한 성격은 스티브를 닮았다. 때로는 그가 즐길 줄 모르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나는 그가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도 너희들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아빠가 여기 있을 거고 아빠가 잘 돌봐줄 거야. 내가 그를 안심시켰다. 알아. 민준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도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오, 너희들 모두 너무 사랑해. 나는 그들을 꽉 껴안으며 말했다. 혜진이와 수진이는 꿈틀거리며 낄낄거렸고 민준이는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돌아올 거야. 나는 곧 일어서서 내 여행 가방을 잡았다. 다른 하나는 이미 배에 있었다. 나는 키스 스티브를 찾으러 돌아섰지만 그는 사라졌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아빠 봤니? 그들은 혼란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키가 작아서 별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군중을 훑어보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시계를 보니 승선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냥 울리다가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나 봐. 스티브 어디 있어? 나 배 타야 해. 엄마 빨리 돌아와. 아이들이 불안해 보여서 나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그냥 화장실에 간 것 같아. 곧 돌아올 거야. 엄마 없는 동안 아빠랑 뭐 할 거야? 수영장 갈 거야. 혜진이가 동네 수영장 물에 대해 신나서 소리쳤다. 아빠가 맥도날드에서 저녁 먹어도 된대. 정말? 하지만 딱 한 번만이야. 나는 수진이에게 장난스럽게 말했고 그녀는 웃으며 빙글빙글 돌았다. 내일 밤에는 미니 골프 칠 거야. 아빠가 또 이길 것 같아? 민준이가 물었다. 아빠는 질 것 같은데. 그의 진지한 어조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내 작은 남자가 잘하고 있었다. 그래도 목표를 맞춰야 해. 나는 스티브의 조언을 반복하며 그를 상기시켰다. 내가 내 일을 잘하는 한 아빠가 뭘 하든 상관없어. 민준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나를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껴안고 일어서서 스티브를 찾았다. 바로 그때 2명의 승무원이 비행기
아니 배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공황 상태에 빠져 나는 아이들을 시야에 둔 채 그들에게 달려갔다. 실례합니다.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화장실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몇 분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젊은 승무원은 망설이는 듯 보였고 상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1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나는 스티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 사서함만 나왔다. 스티브, 나 비행기, 아니 배 놓칠 것 같아. 서둘러.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나는 승무원에게 어깨를 으쓱했다. 언제든 돌아올 거예요. 제가 타야 한다는 걸 알아요. 죄송합니다, 부인.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짜증스럽게 말했다. 나는 재빨리 배 놓쳤어라고 문자를 보냈다. 아이들에게 돌아왔을 때 나는 스티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런 젠장 스티브, 나 배 놓쳤어. 날 여기 두고 가다니 믿을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이유가 있어야 할 거야. 나는 배가 부두를 떠나는 것을 슬프게 바라보았다. 내 휴가는 끝났네. 내 전화가 문자로 진동했다. 오, 안 돼. 무슨 일이야? 나는 재빨리 답장했다. 나중에 지금은 애들이 엄마를 필요로 해. 나는 그들을 모아 스티브를 기다리기 위해 그늘진 벤치에 앉혔다. 엄마 배 안 탔어? 오늘은 아니야, 자기야. 왜? 아빠가 어딘가로 가버려서 엄마가 너희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 우리 둘만 있을 때. 나는 그 순간 스티브를 감싸줄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요즘 꽤 퉁명스러웠다. 여러 밤 야근을 했고 아이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려 노력했지만 우리 둘만 있을 때는 멀게 느껴졌다. 그는 거의 나와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녁에 평소처럼 우리 시간을 보내는 대신 토니네 술집에 가거나 해가 질 때까지 마당에서 일했다. 게다가 그는 평소보다 휴대폰을 훨씬 더 자주 확인했다. 어느 날 아침 호기심이 생겨 그가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지 확인했는데 그가 휴대폰에 암호를 설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 생각은 나를 두렵게 했지만 사실일 리가 없었다. 스티브가 아니라면 그는 매우 믿음직했지만 무언가 바뀌었고 이제 이 헛소리. 그는 내가 이 크루즈 여행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알고 있었다. 엄마, 아내, 직원, 딸, 그리고 내가 맡은 모든 다른 역할의 끊임없는 요구로부터의 짧은 휴가. 5일간의 혼자만의 시간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지 않았고 내가 4월에 이 아이디어를 언급했을 때 그는 매우 열정적이었지만 그는 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다행히 수진이는 비밀을 잘 지키지 못했고 그러고 나서 그는 사라졌다. 나는 남편에게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늘에서 거의 30분 동안 기다렸고 그때쯤에는 아이들을 바쁘게 만들 방법이 완전히 바닥났다. 혜진이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스티브에게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항상 울리다가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내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아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바보 같은 게임을 고안했지만 아이들도 한계가 있었다. 한계 속도가 설정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훨씬 넘어섰다. 그들을 집에 데려가는 것은 힘들 것이다. 우버가 나를 내려주었고 나는 스티브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몰랐다. 핸드백을 확인했지만 그의 차 열쇠는 없었다. 어쨌든 나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줄 다른 우버를 불렀다. 혜진이의 카시트가 없어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거리는 멀지 않았다. 운전사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가 시골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를 10분 기다리고 15분 더 운전한 후 우리는 우리 작은 집에 도착했다. 나는 가는 길에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다시 전화해줘. 괜찮은지 알려줘. 걱정되기 시작했어. 애들 데리고 집에 갈 거니까 가능한 한 빨리 거기서 만나. 스티브의 차는 보이지 않았지만 집에 있다면 차고에 주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집에 없었다. 아이들은 약간 짜증이 났지만 내가 집 안으로 들여보내자 진정되었고 나는 혜진이를 낮잠 재웠다. 그녀는 보통 격일로 낮잠을 잤지만 나는 오늘의 흥분이 그녀를 평소보다 더 피곤하게 만들었기를 바랐다. 수진이는 바로 TV로 가서 디즈니 프로그램을 찾았고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다. 나는 내 여행 가방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나는 침실에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동안 그대로 두었다. 화장실에 앉아 문자를 보냈다. 스티븐, 미안해. 애들이 왔어. 그가 길을 잃었어. 애들을 버릴 수 없었어. 나는 화장실을 다녀와서 물을 내렸다. 이해해. 나는 슬픈 얼굴 이모티콘으로 답장했다. 그러고 나서 간식과 아이스티를 가지러 부엌으로 갔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식탁에 앉아 남편이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면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스티브는 그의 특징적인 은색 케이스의 휴대폰을 식탁 한가운데에 놓아두었다. 나는 그것이 스티브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식탁 가장자리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부 사항과 대칭에 대한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고급 화가로서의 그의 직업에 필수적이었다. 나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결혼 반지가 휴대폰의 검은 화면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젠장. 나는 침실로 가서 그의 옷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태블릿도 침대 옆 탁자에서 사라졌다. 거실을 확인하니 그의 노트북과 우리 파일들도 모두 사라졌다. 내 결혼은 끝난 것 같았다.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스티브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를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면 대결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깊이 사랑했다. 스티브는 훌륭한 남자, 멋진 연인, 그리고 11년 동안 그중 9년은 아내로서 항상 내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했던 믿음직한 파트너였다. 그는 때때로 완고하고 일에 너무 집중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는 내 뜻대로 했다. 나는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항상 침착하고 안정적이었고 그것은 내 성격을 균형 잡아주었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었고 특히 우리가 아이를 갖기 전에 그는 자신의 일에 능숙했고 그의 페인팅 사업은 창의성과 책임감을 결합했기 때문에 번창했고 이제 그는 만족한 고객들의 추천 덕분에 대기자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또한 훌륭한 아버지였고 우리 아이들 각각을 사랑했으며 그의 인내심이 무한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랬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왜 체드 메이버리와 함께 크루즈를 타려고 했을까? 나는 치과 조무사로 일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은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오후 2시에 집에 있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약 10시, 몇 달 전, 새로운 치과 의사가 우리 병원에 합류했다. 그 무렵 혜진이는 끔찍한 두사를 겪고 있었고 수진이는 유치원 전 교육에 적응하고 있었다. 혜진이는 특히 엄마에게 집착했고 민준이는 더 자립적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관심을 필요로 했다. 그 요구는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스티브의 사업은 시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종종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그들이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그는 지쳤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지만 힘들었다. 월간 토요일 밤 데이트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고 금요일 밤의 친밀감은 의무적으로 느껴졌고 자발성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스티브나 아이들을 탓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 생활 방식에 좌절감을 느꼈다. 나는 부모님처럼 완전히 예측 가능한 삶에 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체드도 결혼했지만 아이는 없었고 그들의 생활 방식은 더 독립적으로 보였고 둘 다 전문직 실비하는 IT 영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기적으로 여행을 갈 여유가 있었다. 흥미로운 휴가, 그들은 종종 혼자 여행했다.
모험. 체드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그가 대학 친구들과 그랜드 캐니언 래프팅 여행에서 돌아온 후였다. 실비아는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산타페 예술 박람회에 가는 중이었다. 체드는 훌륭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리는 것을 즐겼다. 내가 파트타임 일정 때문에 점심을 자주 거르기 때문에 그는 종종 오전 중반에 간식을 먹기 위해 부엌에서 나와 함께했다. 나는 내 가족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종종 불평했다. 나는 체드의 캐러프리 생활 방식, 여유로운 돈, 그리고 적은 압력을 부러워했다. 체드는 내일 일을 쉬자고 제안했고 씩 웃으며 말했다. 해변으로 드라이브 가서 점심 먹고 애들 데리러 갈 시간에 맞춰 돌아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것은 내 일상과는 다른 멋진 휴식이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내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고, 내 식사 후 정리만 하면 되었다. 체드는 운전을 했고, 나는 긴장을 풀었고, 웨이트리스는 세심했다. 나는 그 휴식을 소중히 여겼고,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오랫동안 최고였다. 스티브는 내 행복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우리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주중에 친밀한 순간을 가졌다. 나는 그와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사랑으로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체드는 몇 주 후에 다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고, 그것은 정기적인 일이 되었다. 보통 우리는 공원에서 간단히 식사하고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더 많을 때는 조금 더 멀리 갔다. 내가 그를 유혹했다고 체드를 탓할 수는 없었다. 그 문을 연 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그가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둘 다 역할을 했다. 어느 날 점심 때 그는 스티브를 언급했다. 나는 내가 그보다 너랑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 같아. 그가 널 그리워하는지 궁금해. 아깝다. 그는 내 가슴을 흘끗 보았다. 너는 매력적이야. 나는 얼굴을 붉혔다. 응. 너도 너만의 매력이 있지. 나는 씩 웃으며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고 그렇게 친밀함에 대한 주제가 나왔다. 우리의 농담은 더 암시적으로 변했고 나는 체드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세련된 잘생김을 가지고 있었다. 스티브는 더 거칠고 키가 크고 근육질이며 깊은 파란 눈과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다. 체드는 그 반대였고 작고 호리호리하며 피부가 더 검었다. 나는 종종 그가 치과 일을 하는 동안 그의 능숙한 손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점심을 먹을 수 있었고 어느 날 약속이 취소되어 둘 다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다. 해변에 갈래? 그가 씩 웃으며 물었다.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평소 가던 곳 대신 체드는 우리를 해변 모텔로 데려갔다. 너랑 단둘이 있고 싶었어. 그가 갈망하는 눈빛으로 말했고 나는 그가 나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있었고 그것은 서두르지 않고 딱 맞는 느낌이었다. 놀랍게도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체드와의 시간은 나에게 현실로부터의 휴식처럼 느껴졌고 그것은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은 단지 약간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뿐이었다. 나는 스티브를 깊이 사랑했다. 그는 내 파트너였다. 체드는 체육관 운동이나 편안한 마사지 같았다. 우리는 결코 만남을 계획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처음 몇 달 동안 우리는 몇 주에 한 번씩 만났지만 삶이 바빠지면서 6주 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짧은 크루즈를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 둘 모두에게 멋진 휴가가 될 것 같았다. 아이들을 재운 후 나는 스티브에게 크루즈 아이디어를 언급했다. 내 동료 에드나, 아니 수진이가 2인용 카리브해 크루즈에 당첨됐어. 그녀는 방금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 어떻게 생각해? 언제인데? 6주 후 6월 초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체드와 나는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서 나는 5일 정도라고 추측했다. 확인해 볼게. 좋게 들리네.
너 요즘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 이 말을 충분히 자주 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해. 그는 나를 꽉 안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엄청난 행운을 느꼈다. 나는 그를 깊이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우리 침실로 이끌었고 우리는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내가 스티브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체드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었다. 스티브는 나의 현실이었고 체드는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었다. 체드와 나는 각자의 배우자와 이야기할 시간을 갖기 위해 유월로 결정했다. 나는 스티브가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에드나, 아니 수진이를 선택했고, 체드는 그의 친구 제레미가 크루즈에 당첨되었다고 말했다. 스티브와 실비아 둘 다 반대하지 않았지만 6개월의 기다림은 너무 긴 것 같았다. 스티브가 어떻게 알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의 행동은 그 직후에 바뀌었고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을 조작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수진이는 크루즈 서프라이즈에 대해 거의 다 말할 뻔했고 체드와 나는 따로 승선해야 했다. 지금 나는 스티브의 휴대폰과 그의 결혼 반지를 쳐다보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는 편부모가 될 운명인 것 같았다. 내가 이전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했다면 파트너가 없는 삶은 훨씬 더 힘들 것이다. 젠장.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형 폴부터 시작했다. 이봐 폴, 너 오늘 스티브 봤어? 아니. 그는 평소보다 더 망설이고 더 내성적으로 보였어. 그가 무언가 알고 있었을까?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까? 이 불확실함이 싫어. 알았어, 고마워. 만약 그가 연락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줘. 나는 그의 부모님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다. 비록 그들은 내가 왜 크루즈에 가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러고 나서 나는 그의 여동생 베스와 그의 사촌,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2명과도 이야기했다. 비록 그들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들의 대답은 우리의 평소 상호작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내가 불안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 어머니 모드로 전환했다. 당근 스틱과 함께 맥앤치즈를 만드는 동안 내 아이들은 주황색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수진이가 말했다. 아빠 어딨어? 이번 주에 집에 온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뀌었어, 자기야.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아빠는 어딨어? 아빠는 항상 저녁 먹으러 집에 오잖아. 민준아, 아빠 어딨는지 알아? 민준이는 진지하게 나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를 믿었다. 스티브는 아이들을 그것에 대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나는 그들의 여름 캠프에 대해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공포가 커지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감을 억누르고 부엌을 정리하고 딸들을 목욕시켰다. 수진이와 혜진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8시가 넘었고 나는 민준이가 돌아와 불을 끄기 전까지 30분 동안 자기 방에서 책을 읽게 두었다. 그의 휴대폰을 보니 그 방법으로는 그에게 연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나는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작성하여 그의 개인 계정과 회사 계정 모두에 보냈다. 가장 사랑하는 스티브에게 내가 당신을 깊이 상처 입혔다는 것을 알고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갖고 싶어요. 제발 집에 돌아와요.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오늘 저녁에 당신이 없어서 슬퍼했고 당신이 떠나 있으면 더 무서워하고 불안해할 거예요. 제발 가족에게 돌아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오직 당신만을 사랑해요. 나는 체드로부터 답장을 기다리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지만 10시쯤에 그 메시지를 무시했다. 나는 내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억지로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스티브로부터 어떤 소식이라도 듣기를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나는 화난 전화를 받았다. 언니,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받자 그녀가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내 말은 오빠가 항상 깔끔하지는 않고 가게에서 부탁한 것 절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아는 최고의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를 괴롭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스티브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폴이 오늘 아침에 술 취한 사람들을 위한 유치장에서 그를 데리고 나와야 했어. 그는 엉망이었고 입술이 터졌고 그의 얼굴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고 스티브가 아직 취해 있다고 생각했고 스티브는 그에게 당신이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동료와 바람 피웠다고 말했어. 가슴이 아팠다. 스티브 때문에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고 마실 때는 그냥 바보 같아졌다. 그는 덩치가 컸지만 싸움꾼은 아니었다. 그는 온화했고 항상 말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결코 싸운 적이 없었다. 내가 아는 한, 그리고 이전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알아내야 했다. 스티브는 폴과 함께 있나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세상에 어떻게 평생 최고의 사람을 배신할 수 있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혜진이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떻게 스티브를 배신할 수 있었을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내가 스티브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체드와의 관계는 내 결혼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결혼은 항상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휴식도 도피도 없다. 그것은 피곤할 수 있지만 그 유대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돈에 빠지고 친척들이 당신을 욕한다.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는 멋진 남자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혔는지 명확하게 알았다. 나는 이 혼란을 헤쳐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그를 찾아야 했다. 나는 폴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의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나는 그의 여동생과의 대화가 힘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스티브의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수백만 번이라도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마가렛 어머님. 스티브 거기 있나요? 내가 들은 것은 흐느낌과 침묵뿐이었다. 마가렛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시 침묵. 거기 계세요, 마가렛 어머님?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내 아들이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너무 기뻤어요. 당신이 내 아들에게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너무 행복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당신은 최악이었군요. 나는 충격을 받아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혜진이가 들어와 인형 드레스에 리본을 묶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하루를 계속했다. 내 아이들은 무고했고 나는 그들에게서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날이 되었다. 아이들은 스티브의 부재에 대해 점점 더 혼란스럽고 슬퍼했고 그래서 나는 그가 그의 형과 함께 있다고 설명해야 했다. 나는 그가 그들을 매우 사랑하지만 우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떨어져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그들은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민준이는 특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아빠 집에 올 거야? 물론이지, 자기야. 우리는 단지 몇 가지를 해결해야 할 뿐이야. 하지만 아빠는 너와 네 여동생들을 매우 사랑하고 오래 떠나 있지는 않을 거야. 아빠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해?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의 질문이 일으킨 고통을 숨기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부모도 의견이 다르고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 이야기를 나눠야 해. 하지만 우리가 서로 화가 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너희들을 사랑해.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내 가슴은 다시 한번 아팠다. 스티브의 친구들과 특히 그의 가족이 그의 편에 서면서 내 비밀은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상처받았지만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의 보호자들은 나를 피하거나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무도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에 대해 나는 나와 이야기하려는 몇몇 사람들에게 스티브에게 연락하거나 아이들을 만나도록 주선해 달라고 간청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그에게 하루에 두세 개의 이메일을 보내며 용서를 구하고 내 사랑을 표현하고 그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에게 연락하라고 촉구했다. 나는 아이들이 듣지 않을 때만 울었고 그러고 나서는 억제할 수 없이 흐느껴 울었다. 그의 부재는 나를 깊이 상처 입혔지만 가장 아팠던 것은 내가 그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혔는지였다. 우리는 한때 완벽했고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고 5명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내 잘못이었다. 목요일 밤이 되자 내 희망은 사라졌다. 나는 아이디어가 바닥났고 스티브가 첫 술을 두기를 기다리며 그에게서 언제 소식을 들을지 그것이 법적인 채널을 통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체념했다. 그날 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슬픈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지지자들 중 나를 옹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옹호할 사람도 없고 이해, 인내, 공정함을 간청할 사람도 없었다. 나는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여전히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를 바랐다. 적어도 어떻게든 응답하기를. 분노가 침묵보다 낫지만 내가 들은 것은 침묵뿐이었다. 전화는 금요일 오후에 울렸고 발신자 번호를 보기 전까지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거의 무시할 뻔했지만 스티브가 떠난 이후로 나는 어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다짐했다. 이봐, 체드. 실비아가 알았어. 오늘 배에서 내렸을 때 이혼 서류를 받았어.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서 진정했다. 스티브가 떠났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젠장, 그들이 어떻게 알아냈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스티브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내가 그와 함께 크루즈 여행에 대해 언급한 직후 그는 몇 주 동안 이상하게 굴었고 부두에서의 광경은 연극이었어. 그는 내가 배에 타지 못하도록 아이들과 함께 나를 남겨두었고 내가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마 집에 와서 짐을 싸서 떠났을 거야. 끔찍하네. 나는 침묵하며 천천히 숨을 쉬었다. 괜찮아? 내가 갈까? 좋은 생각이 아니야, 체드. 나는 너를 탓하지 않아.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하지만 다시는 너를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직장에서는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제발 나를 내버려둬. 진심이야? 그게 네가 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야? 나는 남편을 깊이 사랑해. 왜 너에게 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스티브와 아이들과의 내 미래를 앗아갔어. 내 실수에 대해 상기시키고 싶지 않아. 알았어. 만약 마음이 바뀌면 그냥 연락해. 나는 친구나 심지어 연인을 거절하지 않아. 잘 가, 체드. 연인.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그에 대해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다. 내 사랑은 스티브를 위한 것이었지만 스티브는 다시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말은 끔찍했고 스티브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점점 더 슬퍼했다. 혜진이는 금요일 밤에 2번 사고를 쳤고 수진이는 악몽을 꿔서 토요일에 나와 함께 잤다. 민준이는 모든 슬픔 속에서도 꿋꿋했고 그것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고통과 혼란을 느낄 수 있었고 스티브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는 상처받았을 것이고 그것은 나의 행동이었다. 나는 단지 연루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원인이었다. 그는 내가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한 남자였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를 깊이 귀울였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의 영웅이라는 것을 읽었지만 나는 예외였다. 나는 무자비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어야 할 사람에게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생각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한 일을 지우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매일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아이들은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를 필요로 했다. 수진이가 내 옆에 웅크리고 잠든 채 나는 가능한 최고의 엄마가 되기로 다짐했다. 내 자신의 고통과 후회를 제쳐두고 아이들을 돌보기로. 아마 나는 더 이상 스티브의 아내가 아니었지만 일요일 아침에 나는 지쳤지만 새로운 결의를 느끼며 민준이, 수진이, 혜진이를 위해 거기에 있었다. 나는 재빨리 와플, 베이컨, 오렌지 주스를 만들고 아이들을 TV 앞에 앉혔다. 정리를 마친 후 나는 부엌 식탁에서 베스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스티브의 가족 중 내 전화를 받아줄 유일한 사람이었고, 비록 그것은 그녀가 나를 욕할 또 다른 기회를 원했기 때문인 것 같았지만, 또 뭐야.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좋은 아침이야, 베스. 나는 네가 스티브에게 그의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해주길 바라. 그들은 정말 그가 필요해. 그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그건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아이들은 그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는 자신의 고통을 제쳐두고 그가 그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켜야 해. 미쳤어? 이 일 후에 어떻게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어? 나는 눈물을 참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스티브는 당분간 괜찮지 않을 거야. 아마 나도 결코 괜찮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젠장, 우리 아이들은 괜찮아야 하고, 스티브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해. 내가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는 그 죄책감을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거야. 지금은 그것을 제쳐두고 민준이, 수진이, 혜진이를 돌보고 있고, 그들은 스티브도 똑같이 하기를 필요로 해. 나는 그가 나를 용서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가 필요해. 이 망할 놈아. 그는 당신이 월요일에 집을 나간 이후로 술에 취해 있었어. 당신이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내가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알았어. 우리 결혼을 망쳤고 남편을 깊이 상처 입혔어. 만약 내 목숨을 끊어서 그걸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거야. 우리 사이에 깨진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아이들 폴, 마가렛, 리처드는 그가 이것을 이해하도록 그를 지지해야 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전히 그의 파트너로서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돕고 싶지만 그는 스스로 해결해야 해. 나처럼. 우리 아이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해. 당신들은 그가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폴과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 볼게. 고마워, 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정말로 스티브를 사랑해. 내가 한 일에 대해 몹시 후회해. 왜 그랬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랬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알면서 평생 살아야 해. 나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었고 당신도 우리가 생각했던 당신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은 나를 찔렀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내면이 마비된 기분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했고 그것은 자기 연민과 후회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었다. 나는 아이들을 거실에 모아 공원에 다녀온 후 다시 한번 엔칸토를 틀어주었다. 영화 후 간식을 먹은 후 우리는 땅콩버터와 잼 샌드위치, 사과 조각, 우유로 간단한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혜진이를 낮잠 재우고 수진이를 위해 크레용과 색칠 공부책을 준비하고 민준이가 그의 비행기 책에 몰두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용한 순간에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전화나 문자는 없었지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거기 계세요? 안녕 자기야. 아빠 이 근처에 계셔. 무슨 일이야 엄마? 두 분 모두와 이야기해야 해요.
네, 아빠가 밖에 계신 것 같아요. 가서 찾아볼게요. 애들은 어때? 언제 스티브랑 애들 데리고 올 거니? 그것은 거의 나를 무너뜨릴 뻔했고 내 결심이 흔들렸지만 나는 버텼다. 그게 사실 제가 논의해야 할 거예요. 오, 괜찮니, 얘야? 나는 너와 아빠와 이야기할 거야. 아빠가 바로 여기 있어. 그들은 스피커폰을 켜는데 40초 정도 걸렸지만 여러 번 시도한 후에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마침내 성공했을 때 둘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서로의 능력에 대해 칭찬했다. 우리 부모님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 나는 그것이 부러웠다. 본드 무슨 생각이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할 말이 있어요. 스티브가 떠났어요. 그가 내 불륜을 알게 됐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 엄마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흐느낌을 참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스티브를 사랑해요. 저는 그를 깊이 사랑해요. 왜 제가 길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화해할 수 있겠니? 아닐 것 같아요. 스티브는 월요일에 떠났고 제가 하는 어떤 말에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의 여동생은 그가 상처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일주일 내내 술을 마셨어요. 오, 그 불쌍한 남자. 우리 부모님은 항상 스티브를 좋아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나는 계속했다. 네, 저는 제가 영원히 후회할 것을 압니다. 그를 이렇게 상처 입히는 것은 끔찍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때까지 그것이 무엇이든 당분간 아이들을 돌보는데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지, 자기야.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연락해. 아빠가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너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의 사랑은 실망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너무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자기야. 전화를 끊은 후 몇 시간 동안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냉혹한 현실이 닥쳐왔다. 나는 부모님 스티브 또는 내 가족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 그들 모두가 나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고 그것이 내가 침몰하는 것을 막아준 유일한 것이었다.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내 초점이 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필요했고 그것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전화가 다시 울렸고 베스였다. 스티브가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해 그녀가 서두 없이 말했다. 1시간 안에 부모님 댁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물론이지, 고마워, 베스. 아이들이 그를 많이 그리워해. 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그에게 생각할 다른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지금 톳을 내릴 무언가가 정말로 필요해. 그는 완전히 무너졌어. 나는 목이 메었다. 나는 그가 나를 가까이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만약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냥 그에게 말해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해. 내가 그의 인생에서 내 자리를 잃었다는 걸 알지만 나는 그가 필요로 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돕기 위해 여기 있어. 알았지? 아이들은 스티브를 볼 생각에 신이 났고 조부모님 댁에 가는 것에 대해 흥분했다. 수진이와 혜진이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민준이는 망설였다. 왜 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오늘은 아니야. 할 일이 좀 있어. 하지만 몇 시간 후에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게. 알았지? 그는 평소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주저하며 걸어갔다. 현관문에서 스티브의 어머니가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울었다. 집은 숨막히고 공허했고 모든 것이 작고 압축되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가족 사진들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고 고풍스럽고 경직되어 보였으며 다른 시대의 유물 같았고 세피아 톤 사진과 다를 바 없었다. 가구, 책, DVD, 비디오 게임 모두 지나간 시대의 유물 같았다. 나는 가족 박물관을 둘러보며
역사를 관찰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고통을 이겨낼 힘을 모으려 애썼다. 아이들을 데리러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스티브의 어머니가 그들을 문으로 안내하고 내 차로 걸어올 때 모두 조용했고, 집으로 오는 길에도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저녁을 준비했다. 닭고기 스트립을 만들고 냉동 감자튀김을 굽고 빨간 피망과 몇 개의 당근 스틱을 썰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식성은 꽤 제한적이었고 탄수화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금은 그들이 위안이 필요했다. 아무도 많이 먹지 않았고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물러났다. 나는 수진이와 혜진이를 TV 앞에 앉히고 부엌을 정리했다. 막 끝냈을 때 수진이가 문간에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엄마, 네, 자기야. 왜 아빠가 슬펐어? 무슨 소리야, 천사야? 아빠가 많이 울었어요. 아빠가 널 봐서 기뻐서 그런 것 같아. 때로는 기뻐서 울기도 해.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알아. 아빠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아빠는 더 울었어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고 다시 한번 후회의 물결과 씨름했다. 나는 스티브의 세계를 깨뜨렸다. 그에 대한 내 사랑은 그가 만든 삶의 기초였다. 그 기초가 무너지자 다른 모든 것도 무너졌고 그는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통제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가 결국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스티브를 사랑했다. 온 마음을 다해 확신했고 그를 깊이 상처 입혔다. 아마도 내가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를 그 자신보다 더 잘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나는 그를 탓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상처받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고 내 아이들도 상처받은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무언가를 부수면 고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스티브를 내 실수 이전의 남자로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의 협력이 있든 없든 그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도울 수는 있었다. 나는 두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었고 둘째는 그에 대한 나의 깊은 이해였다. 얘들아, 아빠가 얼마나 슬펐는지 알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빠를 기분 좋게 해줄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들어볼래? 그들의 흥분은 거의 나를 눈물 짓게 만들었다. 그들은 훌륭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사랑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혜진이가 소리쳤고 우리 모두 웃었다. 아빠는 너희들이랑 비디오 보는 걸 좋아해.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아빠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혜진이가 덧붙였다. 나는 미소 지었고 아마도 그들을 약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낚시 가는 걸 정말 좋아해.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맞아. 그는 너희들을 매우 사랑하고 낚시 가는 것을 좋아해. 또 뭘 좋아할까? 정원 가꾸기. 민준이가 다시 말했다. 맞아. 그는 그 모든 것을 좋아해. 아빠가 너희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흥분으로 눈을 크게 뜨고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희들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 몇 가지를 함께 한다면 그가 정말 감사할 거라고 생각해. 다음에 그를 만날 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언제 집에 와, 엄마? 모르겠다, 천사야. 하지만 곧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다시 만날 거야. 이제 누가 먼저 목욕할래? 딸들을 재우고 민준이가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나는 베스에게 전화했다. 원하는 게 뭐야?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아? 내가 한 짓을 알고 있어. 베스와 스티브는 그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제 그는 우리 아이들을 우선시해야 해. 그들이 그를 필요로 하고 그도 그들이 필요해. 우리는 그가 치유를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고 그것은 그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돼. 왜 이걸 했어? 내 동생을 파괴했잖아. 그리고 이제 그를 돕고 싶다고?
나는 그를 상처 입힐 의도가 전혀 없었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티브를 깊이 사랑해. 항상 그랬어. 나는 우리가 지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어쩌면 결코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내 가슴을 찢어지게 하지만 나는 우리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알고 그가 다시는 나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거야. 나는 베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놀랐고 그래서 계속했다. 나는 그가 매일 아이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아마 네 부모님 댁이나 여기서가 더 좋을 거야. 사실 아마 우리는 이 집을 공유할 수 있을 거야.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아이들은 익숙한 환경에 있을 거고, 그들은 그가 다시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줄 거고, 그들의 사랑은 그가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거야. 그는 너와 이혼할 거야.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나는 움찔했지만 받아들였다. 그럴 만도 하지,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슬퍼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꿔. 제발 베스, 내가 그를 돕는 것을 도와줘. 알았어. 그가 아이들을 만나도록 격려할게. 내 집 공유 아이디어에 대해 폴과 부모님과 이야기해 볼게. 말이 되는 것 같아. 하지만 그가 집에 있을 때 네가 거기에 없을 때만이야. 나는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 할 거야. 나는 그를 더 이상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고 나는 그것을 진전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욕설이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직장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수진이와 교대 근무를 해서 체드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었고 우리 둘 다 서로 주변에서 긴장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소와 같았다. 수진이는 크루즈에 대해 물었고 내가 그녀와 함께 갈 때 스티브가 혼란스러워했던 것에 대해 낄낄거렸다. 그는 내가 없는 동안 선물을 사기 위해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가 나와 함께 갈 것이라고 착각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내 내면의 혼란을 숨기고 아이들 때문에 결국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스티브가 사려 깊은 남편이라고 칭찬했고 그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울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켰다. 나는 딸들을 바쁘게 하기 위해 TV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그것을 해결할 것이다. 지금은 평소의 게임과 활동을 할 에너지가 없었다. 우리 식사는 간단했지만 스파게티 소스에 다진 시금치를 넣는 것처럼 건강한 선택을 추가하려고 노력했다. 오늘 밤은 냉동 피자와 사과 조각뿐이었다. 베스가 전화했을 때 나는 받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스티브가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해. 그가 집에서 시간을 나누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게 내 아이디어라고 말했어. 그가 당신과 다시 이야기하면, 만약 그가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제안이라는 것을 알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거야. 고마워, 베스. 나는 공로를 인정받는 것에 관심 없어. 우리 우선순위는 스티브, 민준이, 수진이, 혜진이가 가능한 한 많이 회복하도록 돕는 거야. 언제 시작하고 싶어 해? 내일. 그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혼자 돌보는 아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를 진정시킨 것 같아. 오늘 술을 마시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매우 슬퍼하지만 집중하고 있어. 아이들을 돕는 것이 그를 돕고 있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베스. 정말이야. 천만에. 정말이야. 나도. 만약 네가 이걸 스티브에게 언급하면 그는 나한테 화를 낼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울었을 것이다. 이건 끔찍한 실수였어, 그렇지? 내 가족을 이보다 더 파괴할 수는 없었을 텐데. 베스는 침묵했지만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모르겠어. 현실로부터의 단절처럼 느껴졌어. 체드는 친절했지만 나는 그에게 진짜 감정이 없었어. 그는 나에게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았고, 그는 아내나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어. 그는 내 존재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 육체적인 관계는 갑자기 일어났지만 열정적이지는 않았고 그냥 재미로 한 것이었어. 나는 체육관 운동과 크루즈 여행이라는 하찮은 것 때문에 내 결혼을 걸었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채들을 내 삶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했어. 돌이켜보면 역겹다. 카마니니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꿈 같았고 이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아무 의미 없는 것 때문에 상처 입힌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해. 끔찍하네. 나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가 변호사와 이야기했고 이번 주에 직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게 될 거야. 응, 알았어. 예상했던 일이야. 이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야. 전적으로 동의해. 나는 용기를 내어 직장의 모든 사람에게 스티브와 내가 헤어졌다고 말했다. 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내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다. 나는 소문이 퍼지기 전에 내가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놀랐다. 비록 채드의 결혼 문제에 대해 알게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2명의 치과 의사가 도움을 제안했고 필요하다면 내 근무 시간을 조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친절은 다른 사람들도 지지를 표명하도록 격려했다. 이혼 서류는 목요일 오후에 도착했고 나는 스티브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머물고 있는 부모님 댁으로 가져갔다. 스티브의 요구와 청구는 가혹했고 너무 가혹했다. 그는 우리 자산의 대부분, 집, 새 아이, 모두에 대한 주 양육권, 나로부터의 양육비, 그로부터의 위자료 없음, 그리고 내가 처녀 시절 이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나는 그의 분노를 이해했고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그가 제안한 합의는 그와 나 모두의 이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너무 잘 알았고 그가 진정되면 그런 쓴 합의를 후회할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 이혼을 감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가 만난 나는 변호사에게 공정한 제안을 제시했고 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나는 내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스티브에게서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비록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그의 변호사를 통해 소통했고 나는 스티브가 요청할 때만 연락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사업에 대한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자산을 50대 50으로 나누고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주 번갈아가며 집을 사용하는 공동 양육을 제안했다. 양육비나 위자료는 없었다. 나는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의 성을 기꺼이 유지했지만 그가 여전히 원한다면 그것을 제고할 것이다. 내 변호사는 내가 더 많은 것을 협상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다. 스티브의 변호사가 그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그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우리는 내가 처음에 제안한 조건으로 합의했다. 서로 없이 집에 사는 것은 이상했다. 나와 아이들, 특히 딸들은 꽤 빨리 적응했고 그것이 주요 목표였다. 민준이는 평소보다 더 내성적으로 보였고 그래서 스티브와 나는 베스의 도움을 받아 그를 치료받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결코 파티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겠지만 덜 진지해졌고 이혼 전에 자신으로 돌아갔다. 베스는 우리가 교대할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도착할 때 떠날 수 있도록 30분 일찍 도착하여 매주 원활하게 전환을 관리했다. 비록 스티브가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그는 항상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행동했다. 그는 항상 내가 있는 모든 사진을 내려놓고 거실 벽을 향해 돌려놓았다. 나는 주중에 그것들을 다시 걸었고 부모님 댁으로 가기 전에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의 가족도 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했다. 나는 그의 경계를 존중했다. 나는 그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빚졌지만 그것이 그가 나에게 허락한 전부였다. 나는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했고 부모님은 주중에 아이들을 데리러 와서 내가 집에 올 때까지 머물렀다. 그들에게 내 삶은 불완전했지만 나는 아이들, 부모님, 직업이 있었고 모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데이트를 거부했고 스티브가 데이트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관계에 능숙하고 훌륭한 파트너였기 때문에 나는 그가 그럴 것이라고 의심했다. 스티브가 그 끔찍한 날 이후 처음으로 나와 이야기한 것은 부두에서 수진이의 학교 연극 때였다. 나는 그와 그의 부모님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나를 직접 보지 않도록 그들 뒤 강당 반대편에 앉았다. 혜진이는 나와 함께 있었고 민준이는 그날 밤 친구와 함께 있었다. 연극이 끝난 후 나는 그녀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나는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가다가 그가 그녀를 안아 올리고 그녀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여 그녀를 낄낄거리게 만들자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나는 그들의 유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이 재빨리 나를 찾았다. 우리가 커플이었을 때 그는 항상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미소 지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수진이의 연극을 축하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거야. 나중에 데려다 줄 수 있어?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맡길게. 왜 혜진이도 같이 데려가지 않겠어?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에는 전혀 닿지 않았다. 고마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수진이한테 가서 무대 앞에서 만나자고 말할게. 그녀의 의상을 받아야 해. 그녀는 가을이었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 그는 혜진이를 안고 돌아서서 부모님과 함께 무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게 다였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지만 긴장도 없었다. 그는 내 배신을 극복한 것 같았다. 나는 안도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아마 그는 곧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나는 교실로 가서 수진이가 몇몇 친구들과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한 명은 랍스터 의상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상어였다. 정말 멋졌어, 자기야. 엄마, 정말 긴장했는데 잘했어. 의상 이리 줘. 아빠가 무대 밖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셔. 그들이 나랑 혜진이 데리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거야. 좋겠다. 엄마도 갈 거야? 오늘은 아니야. 부엌 정리하러 집에 가야 해. 저녁 식사 후에 서둘러 떠나야 했다. 나는 수진이가 스티브와 그의 부모님에게 갔는지 확인했다. 그들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녀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떠나면서 목이 메었다. 스티브와 나 모두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지만 아마 함께는 아닐 것이고 내가 어리석음 때문에 포기한 것만큼은 아닐 것이다. 나는 스티브가 다시 사랑을 찾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그는 이 혼란에 휩쓸린 무고한 사람이었고 행복할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그것을 찾아야 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